기후변화로부터 나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는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입니다.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경제산업 구조 속에서 우리들의 가족도 지키고 재산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폭우 피해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들이 이어졌었는데요. 이 폭우 피해를 이야기하면서 저스틴 쌤께서 온실가스를 매년 줄이면서 2030년까지 현재보다 이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 이상 줄이고 또 2050년까지 0으로 만들어야 이번 세기 말에 지구 평균 기온 1.5도 정도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정도로 이제 온도 상승을 막아야 정말 파국적인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그렇죠. 전 세계가 1.5도 상승 경로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여전히 너무 미흡한 상태가 아닌가요? 네, 지금 다들 잘 아시는 대로 1.2도가 오른 상황이고요. 네. 추가적으로 0.3도 상승으로 막아서 합쳐서 1.5도 안으로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려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장 온실가스 배출을 다 줄일 수는 없으니까 10년 안에 한 절반 정도로 줄이고 2050년까지 0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지금 전 세계가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현재 전 세계 200여 개 국가들이 우리는 이만큼 온실가스를 줄일 거야 라고 제출한 목표를 다 지킨다 해도 사실 다 지키기도 쉽지 않은데 다 지킨다 해도 1.5도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2.4도 상승하는 시나리오에 있다는 것이 과학적인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목표를 지킬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지 못한 국가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한국도 지금 그나마 미흡한 목표라도 지킬 수 있는 정책이 잘 만들어져 있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실제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기준으로 분석을 해보면 2.4도가 아니라 2.7도 상승 시나리오에 있는 거고 사실 이 안에는 국제 해운이라든가 군사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은 포함도 안 돼요. 그리고 확률도 한 66%, 67% 확률로 계산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거의 3도 경로에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보는데 1.5도가 아니라 3도 상승하는 시나리오에 있는 거죠. 3도라니 이거는 거의 1.5도의 2배에 가까운 수치인데요. 이게 정말 걱정이네요. 만약에 3도 상승이 되면 극한 기후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좀 궁금하고 또 이런 게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저스틴 쌤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사실 이거를 제가 네. 설명드리는 것보다 직접 확인을 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어떤 웹사이트요? myclimatefuture.info. 마이 클라이밋 예. 퓨처요? 예, 나의 기후 미래라는 뜻이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점하고 INF 치셔야 되고요. 인포. 예. 이게 인터랙티브성 이제 웹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나의 이제 출생 연도를 입력을 해요. 네. 그 다음에 1.5도 경로 아니면 2.4도 상승 경로, 3.5도 경로가 있습니다. 세 가지 옵션이 선택이 있어요. 있는 거네요. 예. 거기에서 이제 그 옵션을 선택을 하면 내 인생에서 앞으로 얼마나 이제 좀 심각하게 악화된 이상 기후를 겪게 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혹시 다경 쌤 출생 연도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 출생연도요?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시면 그걸 밝히기는 좀 이게 굉장히 기밀 사항이라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럼 지금 MZ세대 20대를 기준으로 한번 현재 해볼까요? 20살이요? 네. 20살이신 건가요, 다경 쌤? 네. 제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네. 2003년생으로 해보도록 하죠. 네. 지역도 고를 수 있네요. 예, 동아시아 지역으로 해볼까요? 그렇죠. 우리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살고 있으니까 네. 동아시아 지역으로 설정을 하고 2003년생 만약에 이제 지구 평균 기온이 3.5도 상승하는 경로를 선택을 하시면 제일 안 좋은 경로네요. 네, 그렇죠. 음. 앞으로 이제 인생에서 지금보다 폭염은 20배나 더 20 배요? 배요? 그러면 네. 몇 도인가요? 이게 더 도라기보다는 많아지는 네. 거예요. 지금의 폭염의 횟수가 늘어나는 네. 지금보다 폭염의 횟수가 빈번하게. 늘어나고 빈도가 그다음에 늘어나는 폭염이 거죠. 있을 때의 최고 기온도 당연히 상승을 하겠죠. 네. 네.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폭염이 지금보다 20배 강화된다. 어우,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그리고 강의 범람은 2.1배 더 많아지고 가뭄은 2.4배 더 많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 웹사이트에서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X세대 40대 중반이니까 정확한 네. 나이는 밝히지 않겠지만 같은 조건으로 출생연도를 바꿔보면 네.
저는 앞으로 제가 남은 인생에서 폭염은 8.4배, 강의 범람은 1.3배, 가뭄은 1.9배로 나오네요. 야. 그러니까 지금 20살 네. 사람보다 줄어든 것 같지만 사실 폭염이 지금보다 8배 심각해진다는 것도 사실 되게 끔찍한 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정말 두려운 수치고 이런 3.5도로 상승하는 방향은 정말 저희가 살기 힘들어지는 정말 거주 불가능한 지구라는 책도 있는 것처럼 거주가 불가능한 정도의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막아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 저스틴 쌤이 알려주신 사이트를 직접 보시면 이 기후 위기가 얼마나 나한테 좀 더 나를 힘들게 하는지 확연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3.5도가 아니라 1.5도로 막으면 얼마나 좋아질까요? 그러니까 베스트 시나리오인 거죠. 네. 1.5도가. 사실 그렇죠. 이 1.5도도 지금 정말 이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사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아직까지 희망은 있습니다. 것이고. 네, 희망을 가집시다. 그러면 이제 사실 뭐 어쨌든 이 최상의 시나리오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만약에 2003년생 같은 경우에는 폭염 빈도가 13.4배. 그러니까 20배에서 13.4배로 줄어드는 거네요. 그렇죠. 최상의 시나리오에서 네. 폭염이.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도 우리가 기후 위기는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뭐 적응하고 살아갈 그래서 수밖에 없죠.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럼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인가? 1.5도? 많은 분들이 또 이런 희망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희망이 없다 라면서 그냥 이제 노력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1.5도 자신은 1.51도 만약에 그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1.52도보다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1.52도보다는 1.53도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왜냐하면- 더 낮춰서 그쵸. 막아야 되는 거죠. 근데 왜냐하면 이게 또 확연한 차이가 있긴 있어요. 아까 보여드린 것은 뭐 폭염이나 폭우가 얼마나 많은지 빈도가 더 많아지냐 그것을 비교하긴 했지만 과학자들이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1.5도와 2도 사이에서는 상당한 이제 실제 피해 인구에 있어서는 차이가 네. 엄청나게 나거든요. 차이가 나겠죠. 이런 이제 피해들이 나타나면서 결국엔 예를 들어서 뭐 물 부족이라든지 네. 뭐 가뭄 때문에 음. 식량 부족 같은 것들이 이제 부가적으로 생길 수가 있잖아요. 네, 건강 위협이라든지 그런 것은 사실 1.5도 시나리오에서는 그 피해를 입는 인구가 한 3억 명 정도 최대 되는데 2도 시나리오로 가면 12억 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거의 4배 차이가 되는 거잖아요. 네, 맞네요. 실제로 보기에 1.5도와 2도 다른 시나리오들에서 자연재해의 숫자라든지 빈도가 조금만 차이가 나더라도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인구는 엄청나게 이제 달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1.5도 목표라는 것이 중요하고 또 아직까지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한 그런 이제 자세 그리고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려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전면적인 개혁과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겠죠. 네, 맞습니다. 기후위기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1차적으로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 화석연료 사용을 대폭 줄여야 하고요. 네. 그 얘기는 우리가 전기를 안 쓰고 살 수는 없으니까 전력을 생산할 때 석탄 발전이나 가스 발전들을 사용하지 않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을 하고 산업 부문에서 쓰이는 석탄이라든가 천연가스들도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진 전기에너지로 바꾸고 그다음 교통 부분에서도 가솔린이나 디젤 차를 타지 않고 대중교통 중심의 그 자전거 중심의 교통 체계로 바꾸면서도 동시에 또 차를 안 탈 수는 없으니까 전기차라든가 수소차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하지 않는 승용차로 전환을 시켜야 되고요. 건물에서 이제 뭐 취사를 하거나 냉난방을 하거나 조명, 뭐 급탕, 물을 빨리 끓이는 데 쓰이는 에너지들도 다 재생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또 우리가 이런 지금 막대하게 쓰고 있는 에너지 소비 규모를 그대로 유지한 채 재생에너지로만 바꾸면 되냐? 그건 또 아니죠. 지금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도 많이 줄여야 되고 효율도 높이면서 나머지 그래도 써야 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되죠. 이런 에너지 전환도 또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이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시스템, 그다음에 무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신화 이런 것들도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구에 있는 자원들을 채굴해서 무한 채굴을 통해서 우리가 무한정으로 소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도 새롭게 바라봐야 되고 이제는 탈성장이라든가 성장의 개념을 다시 재정립하는 그런 논의들도 필요하죠.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우리의 안전이나 생명보다 어떤 기업의 이익이나 이윤을 중요시하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도 필요합니다. 정말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기후위기 속에서 단순히 이상기후라고만 생각을 하고 여전히 우리는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살 거야 라고는 방식으로 산업계에서는 줄이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이런 맞습니다. 대응 방식으로는 정말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다울쌤이 하신 말씀에 정말 공감을 많이 하고요. 결국은 뭔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스템에 한계가 온 게 아닌가 사실. 그리고 그런 시스템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같은 이제 NGO라든지 일부 단체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엔 차원에서도 어떻게 하면 새로운 이제 대안 사회를 만들 것인가 이에 네. 대한 논의를 이제 곧 시작을 해요. 내년에는 음. 이제 그것과 엘터너티브 서밋이라고 하나요? 제가 정확한 명칭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이제 논의도 국제적으로 이미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그만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무한 성장을 네. 이제 추구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 자체가 좀 한계에 다다른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거기에는 뭐 자본주의 문제뿐만 아니라 저는 또 인간 중심주의, 또 기술 중심주의 뭐 이러한 부분들도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네. 또 아까 다울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화석연료를 획기적으로 크게 줄여서 결국에는 퇴출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이번 재해를 보면서 이게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지금 대통령까지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과감한 개혁을 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신규로 화석연료 발전을 더욱더 새롭게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LNG 발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산업부가 이제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잖아요. 네. 요게 이제 전력 수요가 이제 늘어나니까 음. 이를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LNG 발전소를 이제 신규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가스 발전소인 거죠. 예, 가스 발전소. 아. 그런데 사실 정말 아이러니한 게 네. 지금 제주나 아니면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이 늘면서 오히려 재생에너지 발전이 더 늘어나니까 이게 너무 이제 발전이 많이 늘어나면 전력망에 무리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력 제어를 하는 거예요. 강제로. 근데 사실 이렇게 전기가 남아도는 지역에 오히려 이런 클러스터가 이제 설치가 되었으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었을 텐데 오히려 전기 에너지 자급률이 부족한 그런 지역에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고 거기에다가 더해서 화석연료 발전을 더 짓겠다? 사실 기후 변화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심각한 피해를 지금 목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대통령까지 기후 위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지 않나? 저는 정말 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이해가 좀 가지 않고 이 기후위기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정책도 너무 답답한데요. 기후위기라는 것이 단순한 폭염과 폭우 그리고 가뭄, 홍수가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인프라 피해, 그리고 인명 피해, 보건 위기, 식량 위기, 물 부족까지 연결될 수가 있고요. 또 결국 경제 활동도 위축돼서 실업과 경제 위기로 이어지고 이 국가 시스템의 붕괴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사실 지난해 흰남노 태풍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죠. 그때 포스코가 물에 잠기면서 1조 원 넘게 피해 입었죠. 이 조 단위로 네. 공장들이 이렇게 물에 잠기면 피해를 입게 되는 네.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그냥 환경 문제가 아니에요. 더 이상 환경 문제가 아니라 자체가 결국에는 이제 인류 문명의 위기. 그렇게 또 맞습니다.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 이렇게 이제 산업계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네. 우리 정부와 국회, 산업계가 과연 얼마나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좀 가지고 있는 건지 더 이제 이 비상사태에 좀 살고 있다는 것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네, 그 흰남노가 이제 왔을 때
우리나라에 오고 제가 그 다음 날 그린피스의 첫 출근을 아, 이제 했는데 네. 길이 다 잠겨서 버스가 하나도 안 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 첫 출근인데 너무 늦은 거죠. 음. 그래서 온 막 마음을 막 졸이면서 막 인사팀에 전화해서 막 이제 이해를 이제 날씨가 굳으니까 이해해 주시긴 했는데 이렇게 또 차도 많이 안 다니고 일상의 지장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에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윤 대통령이 지시했던 내용 중에 저한테 눈에 꽂혔던 발언이 네. 과도하다 할 만큼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선제 대응을 해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사실 지금 기후위기 대응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상대를 너무 만들어야 심각한 되니까. 상황이어서 이 정도까지 해야 돼? 과한 거 아니야 얘기 나올 정도로 선제적으로 전력 시스템도 바꾸고 맞습니다. 수송 부분도 바꾸고 건축 부분도 바꾸고 이런 산업계가 좀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죠. 이제 산업계 부담도 감내하면서 우리가 이 화석연료에 기반한 고탄소 경제 체제를 사회 경제 체제를 개선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과도하기는커녕 너무 늦장 대응하고 있고 너무 미미하게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번에 또 돌아오셔갖고 발표하신 거 보니까 그 연설 전문을 찾아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후 변화로 인한 천재지변 양상이 이제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전례 없는 이상 기후에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 또 천재지변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이런 인식은 버려야 된다. 정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거 완전 기후 위기를 위한 네. 그런 지시인데. 물론 문재인 정부 때도 뭐 네. 탄소중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 확대라든가 정책을 폈지만 사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한 정책이었어요. 그린피스도 계속 비판을 했었고 네. 이게 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다 갑자기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난 정부에도 기후위기로 인식은 하는 것 같은데 기후위기 대응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정책을 내놨고 근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그 미흡한 정책조차도 후퇴시켰거든요. 이대로 가면은 사실 이게 뭐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니까 제가 100%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네. 한국이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되는 역할을 99.99% 못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데 실패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시민들이 나서서 뭐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너무 재앙과 같은 상황을 맞을 수가 있어요. 조만간 제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봤던 넷플릭스 DP2가 조만간 다시 개봉한다는데 네. 개봉이 아니죠. 이제 네. 다시 이 시리즈 2가 풀린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거기서 그런 대사 나오잖아요. 뭐라도 하지 않으면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다. 뭐라도 해야지 뭐라도 바뀌죠. 사실 지금 우리가 하는 걸로 100% 1.5도 목표 맞추고 기후위기 대응 할 수 있어요라고 누가 물어보면 좀 100%라고 얘기 못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뭐라도 할 수 있는 걸 해야 그나마 막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해야 되는 의사결정자들과 기후위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기업과 산업계가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그린피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같이 막아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번에 폭우 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이 상황에서 정말 뭐라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뭐 철학 이런 부분은 여전히 지금과 같은 시스템 안에서 할 수 있는 대로는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뭐 더 이상은 할 수 없다. 사실 그런 거고 결국 이제 다울 쌤도 초반에 이제 지적을 한 것처럼 지금의 시스템 상황에서는 사실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무한한 이제 성장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모두 누리겠다. 사실 그런 것은 이제 불가능한 이제 세상이 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한 번쯤 우리가 돌이켜 볼 것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예요. 네. 우리가 정말로 많은 성장을 해왔지만 그만큼 과연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돌이켜보고 여전히 이제 성장 위주의 경제 시스템, 선형 경제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이제 성장 위주의 시스템에서 바꿀 수 있을지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사실 이거를 지금 현 정부를 그대로 두면 이런 정책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시민들하고 같이 그렇다면 대안적인 방향은 무엇이고 실질적인 정책은 무엇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고민도 함께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앞으로 있는 이제 기후정의 행진 9월에 있을 것이고 또 내년엔 선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계기들을 통해서 많은 얘기들을 해야지
정부가 바뀔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저스틴 쌤이 언급하셨으니까 공식으로 광고를 하면 네. 저희가 2019년에 기후 위기 비상 행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다가 작년 9월 달에 한 3만 5천 명 되는 시민들과 시민사회 단체가 같이 기후 정의 행진을 했었는데 올해도 9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시청 인근에서 기후 정의 행진을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민사회 단체들이 같이 논의하고 있는데 네. 이런 행진 나가서 한번 걷는 게 뭘 바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라도 하지 않으면 바꿀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행진 때도 오셔서 얼마나 많은 단체가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지금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도 보시고 함께 힘도 보태주시고 그리고 같이 좀 응원하고 위로받고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들으시는 시민분들께서는 9월 23일 토요일 날 같이 해주셨으면 하고요. 이번에 제가 폭우 사태를 보면서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들이 있는 기후위기 관련된 텔레그램들이 제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이번에 청주에서 그 지하차도에 있는 참사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그동안에 빠르게 개발을 하고 도시계획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도로를 늘리고 이렇게 하면서 안전이라고는 정말 고려하지 않는 그리고 최대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데 우리가 집중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지역의 이제 지자체장인 청주시장 공약을 찾아보니까 뭐 웰빙 치유형 테마파크 조성이라든가 스마트팜 축산단지 조성, 역세권 개발, 반도체 산업 육성, 재건축 활성화 이런 모든 공약들이 기후위기를 오히려 심화시키는 공약들인 거죠. 근데 이게 사실 그러네요. 청주만 그렇겠어요. 맞습니다. 우리 내년에 총선 있지만 어느 지역이나 지금 도로 세우고 산업단지 구성하고 개발하겠다 기후위기는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폭우 피해 났을 때는 우리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느끼지만 결국에는 또다시 이 개발의 광풍 속에서 부동산의 광풍 속에서 우리가 맞아요. 몰입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근본적인 거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시민들부터 이제 정부와 입법, 사법, 행정뿐만 아니라 언론에 이런 얘기들 적극적으로 하면서 시민들이 이런 운동을 조직화해야 그래야지 바꿀 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정말 심각해집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생명보다 이윤이 우선시되는 사회 속에서 이 기후위기라는 미중유의 위기 앞에서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은 행정부와 입법부는 여전히 경제성장, 개발, 수출 이것만 외치고 있고 또 기후위기는 경제위기일 텐데 기업은 마치 이게 기후위기와 무관한 것처럼 여전히 무한 성장이 가능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저희가 희망을 이야기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또 앞으로 저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광고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난 생물다양성 캠페이너 최태영. 이제부터 내가 벌이 사라지면 먹기 어려워지는 것들을 얘기해볼게. 수박, 호박, 배추, 배, 사과, 키위, 딸기, 당근, 오이, 망고, 양파, 멜론, 체리, 레몬, 가지, 라임, 아보카도, 애플파이, 과일, 빙수, 블루베리, 고기, 우유, 크림, 커피, 화채, 아몬드까지? 이거보다도 더 많다고? 꿀벌을 살리고 싶지? 그린피스와 함께 정부의 꿀벌을 지켜달라고 요구해줘. 네, 저스틴쌤, 다울쌤 저희가 1부, 2부에 나눠서 이렇게 또 호우 피해와 그 원인, 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우리는 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나요? 조금 전에도 아까 얘기했지만 뭔가 근본적인 이제 체제에 대한 변화와 개혁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지금 뭐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다들 막 시민사회에서 바꿔야 돼. 자본주의가 문제야. 우리 사회가 문제야. 이런 얘기들은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솔루션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우리가 해보자. 그런 얘기들은 없는 거예요. 맞아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성장 중심주의 그리고 선형 경제로만이 아니라 좀 순환하는 그런 경제로 가려면 최대한 뭐 교통의 이제 수요를 줄일 수 네. 있는 뭐 그런 정책이라든지 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지속 가능성을 이제 담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뭔가 정책은 없고 그냥 구호들만 많은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뭔가 좀 시민들하고 네. 저는 같이 머리를 맞대면서 뭔가 좀 생활 속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한 뭔가 조금 지속 가능한 경제 정책, 지속 가능한 사회 정책을 뭐 생활 속에서 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좀 계기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국가 단위의 좀 더 이제 근본적인 정책 변화 이런 것들까지 좀 견인할 수 있는 네. 그런 활동을 좀 캠페인으로서 좀 해야겠다. 최근엔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도 저스틴 쌤이랑 같이 음. 탈성장과 대안 관련된 세미나에 들어갈 건데 아, 요즘은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구조적인 전환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구조적인 전환, 우리가 탈성장과 대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지만 또 2023년 한국이라는 공간에서 하반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이런 현실적인 하나의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고 실천을 해야 되거든요. 최근에 예를 들면은 그린피스에서도 토론회를 했었는데 이제 기후 공시를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와요. 네. 사실 전 세계적인 이런 흐름은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큰 책임 있는 기업들을 변화시키는데 분명히 중요한 흐름이거든요. 근데 이런 글로벌 흐름들이 한국에 와서 제도화될 때 기업들이 어떻게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구멍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모니터링하고 글로벌 흐름들이 한국에 적용이 될 때 산업계의 로비라든가 혹은 산업계 친화적인 관료들의 장난질로 인해서 이런 글로벌 흐름들이 약화돼서 한국에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규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그걸 하기 위해서 국회에 있는 다양한 정당들과 어떻게 협업을 하고 시민들의 압박을 어떻게 끌어내고 언론에서는 어떤 담론을 만들어야 될까? 이런 부분도 당장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린피스는 그런 부분도 열심히 하면서 동시에 그럼 이 구조적인 체제 전환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방향을 고민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들도 앞으로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이제 나아갈 생각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강력하게 또 말씀해주신 저스틴쌤, 다울쌤 감사하고요. 또 시민들 역시 이런 정책 전환, 대응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마음껏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신 청취자분들 그리고 다울쌤, 저스틴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